안녕하십니까 여러분. KTN-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K-트렌디 뉴스 박준식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번 20대 대통령 때는 늘 이슈들이 있었지만 네. 유난히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죠. 이 꼴값 현상이 도를 넘어서 채널이 계속 돌아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연치 않게 목소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스트레스 현상인 것 같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그 중압감. 재미없는 영화를 계속 보면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아름답거나 멋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충돌되는 게 사건 사고 중간에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한 그 미디어 환경 안에서 시상식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구라 정치에 대한 미화 현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맞아요. 이제 거의 스트레스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중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계급 사회, 계급적인 문제, 이중 구조. 그 다음에 이것도 계급에 의한 문제죠. 공정하지 않은 노동의 조건. 그리고 같은 일을 하지만 받는 급여가 전혀 틀린. 바로 임금 체계에 대한 그 불합리성.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정부와 기업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노동절에 연설하시던 날 또 노동자 분신 사건도 있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정말 가슴도 많이 아프고 좀 안타까웠었는데 네. 취재도 하시고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일단 이게 거의 군사 독재 정권 때나 일어나는 거죠. 거의 박정희 정권 시대에나 나올 법한 일인 거죠. 그 노조가 건설 노조 그분이 이제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항의를 하다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 사람이 침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야기할 고차도 없고 희망 자체가 사라질 때 네. 정말 그 답답함이 올 때는 어떠한 일련의 그런 인간으로서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뭐 그쪽 상황 뭐라고 일단 제가 말을 하긴 좀 어렵네요. 아무튼 그분이 일단 항의에 의해서 이제 분신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유서가 이제 야당 몇몇의 이제 야당 분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 검사 독재 정치란 말이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안에 나온 워딩이 억울하다. 네. 그리고 창피하다. 자존심 상한다.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네. 공개 안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노동자들의 이 죽음을 넘어서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매우 심각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원적인 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중구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뭐
정책적이나 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크레인에 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외벽에 붙어서 유리창을 닦을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사람들이 건물 내 화장실 청소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들이 노동법이란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매우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책 속에만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현실로 가지고 나와서 마치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하는 그 기본적인 그 본질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어떠한 이제 숭고한 죽음이 있었는데 일단 뭐 야당 대표라고 하는 분 일단 그분은 일단 그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곳이 어디예요? 용해인? 용해인이라는 국회의원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나마 과거에는 좀 희망이 있었죠. 뭐 진보당 해가지고 노동자의 꿈이 있었는데 맞아요. 결국 그곳에서는 이제 뭐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렇게 동참 의사를 냈어요. 그 외에 정치인 중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자가 과연 있는 것인가? 거대한 민주당 자체도 과연 거의 한 명밖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이라는 대표. 네. 그 다음에 그 외로 보이는 건 용해인. 그 외에는 이제 진보당 정도. 나머지 중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지금 계속 분규하고 절규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고. 맞아요. 정상적인 매체에서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그냥 목 놓아 소리치는 그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고 삶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를 지금 모두가 다 같이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이중구조. 하청. 그 부분 때문에 노총을 그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노총이 결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해결해 보자고. 대변할 것이 없죠. 혼자서의 힘으로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작년에 이제 제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네. 건설 노동자 한 분이 그 한파 영하 뭐 20도까지 나는 한파에서 급여를 못 받았어요. 급여액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분한테는 그게 거의 생계를 의지한 거잖아요. 가족의 생계를 의지하는 돈인데 그렇죠. 그걸 받기 위해서 암투쟁 중에서도 이제 크레인에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단 한 명도 그것에 대해서 뉴스의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도 없었고 노동자의 그 꿈을 그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큰 꿈도 아닌데. 다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집에 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내 노동, 아이들 학비 없는 거고. 그렇죠. 내가 노동을 했으니 그 대가, 너희들이 준다고 했던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해라 이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새벽에 잠깐 통화를 하면서 잠깐 이제 기사가 2건 정도 나갔는데 네. 그 하청 업체들이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그 한파 속에서 간헐적이지만 최소한의 것들은 이제 지급받기로 하고 타협대에서 이제 크레인에서 내려오셨거든요. 네. 아우 다행이죠. 그때 통화를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자들이 하는 얘기는 책임 회피예요. 자기들도 뭐 원청에서 이제 받지 못했다 뭐 이러면서 계속 회피. 이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자식분하고도 또 통화를 잠깐 했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가족들은 얘기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 그 가장은 그렇지. 그 노동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일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일했지만 받지 못한다는 거. 노동의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분신하고도 또 같이 이제 맥락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데모하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면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전혀 다른 업무방해?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게 군사정권 때인가 그때 통제하려고 그런 법이 원래는 없대요. 근데 이제 무슨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선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제를 변화시키는 거죠. 의제를.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제 확장해서 메신저를 공격해가지고 그 메시지 자체를 분탕질해서 다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의 현상인 거죠. 업무 방해죄라고 해서 일단 해 버리면 그걸로 화두가 되면서 진짜 원점을 그렇죠, 원소스 그렇죠. 원죄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법의 제도화 속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노동자가 싸울 때는 거대 기업과 싸우지 작은 기업과 싸우진 않아요. 작은 기업은 그렇죠. 너무나 가족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맞아요. 그 집에 숟가락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호 존중이라는 게 조금씩 맞춰져 가면서 사람다운 사람 살아가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커뮤니티 자체도 그렇고요. 네. 하지만 거대한 곳과 부딪힐 때 그래서 뭐 큰 회사들, 굴지의 회사들 많잖아요. 네. 굴지의 큰 회사들이 과연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무슨 아파트를 지을 때 그들이 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회피하고 하청에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책임을 다 몰아가고요. 이중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이 큰 싸움에서 노동자는 자신에게 급여를 주는 그 3단계를 넘어간 그 회사와도 싸워야 되고 원래 원초하고도 또 전쟁을 또 벌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누구 하나 자기 편이 없는 거죠. 이게 법원까지 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삶 자체가 지금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무너졌을 때 정부에서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걸 해줘야 되지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뭔가요? 흔히 말하는 뭐 200만 원 가치의 변호사가 와서 대변해 주는 정도? 하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뭐 10억짜리, 50억짜리. 변호사에도 귀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뭐 인권 변호사라든가 그렇죠. 그 국선 변호사 이런 분들을 조금 드라마에서 보는 것들인데 사실 요즘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드라마에서 봤던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현장 자체에서 너무 막 나가요. 권력이라는 게 권력을 만들었을 때 그 투표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막대하고 있는 게 대놓고 하니까 이거는 정부인가 어느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조차 맞습니다. 고민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대표적인 게 요번에 간호사법 발의됐는데 네. 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분명히 공약으로 했던 부분인데 여당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시대에 황당했어요. 정말 위대한 정치가가 탄생을 한 거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다른. 뚫린 정치적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보좌진도 참 심각한 거죠. 보좌진이 더 심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또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보좌진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좌진들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노동자 말고? 네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노동자죠. 예를 들어서 노조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네. 뭐 그런데 무슨 뭐 재벌노조 무슨 말도 안 되는 맞아, 얘기를 맞아, 하는데 맞아. 노동자가 근성연수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뭐 페인트 회사에서 20년 근무하신 분들이 3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왜 하청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구나. 예, 원청일 경우에도 그 정도 받아요. 그 어떤 페인트 회사에서는 원청이잖아요. 공장에서 원청이지만 자본가들이 와서 자본 싸움에서 휘몰리게 되면 들어온 자들은 그들의 뭐 노동력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245만 원 그 정도 받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네. 건설 노동 현장에서 계신 분들도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노르웨이 정도 가면 K 콘텐츠 수출하면서 어떤 이제 운동하시는 그 사범님이 노르웨이에서 교수직으로 가신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노동일하는 분하고 그분들 두 분의 연봉이 비슷해요. 1억 2천 정도에서. 그러면 집도 비슷해요. 사는 집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짓는 집들이 과연 이상하게 지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왜? 자기 살 집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렇죠. 연봉이 뭐 교수나 네. 노동하시는 분이나 같은 그러니까 같은 임금이라면 자기를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까요? 그게 진정한 이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진정성이 부여되는 거고, 그게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복지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넥타이 매고 여의도에 앉아 있고 뭐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동창회예요. 그 중에서 과연 노동자를 대변하는 자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다못해 벽돌을 나르는 분이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현 여당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한 분씩 계셨지만 한 분은 돌아가셨고 그렇죠. 한 분은 강력한 극우로 변하셨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이중 구조에서 또 바로바로 지금 점프를 하고 있는데, 노회찬이라는 거대한 노동자를 대변했던 정치인을 지금 현 시점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 누가 버스를 타고 노동자들, 이 노동자라는 그 프레임에 씌워진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뭐 빨갱이 얘기하고 뭐 민주사회를 뭐 무너뜨리려고 하는 뭐 무도의 세력, 뭐 태극기 부대와 같이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네. 지금 시대가 21세기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부터 지금 현 여당은 MZ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막 MZ 표심 얻으려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빨갱이가 웬 말이에요? 요즘 MZ 친구들이한테 빨갱이가 뭔 줄 아냐고 물어보면 빨갱이가 뭔 줄 아니 하면 알까요? 들은 것 때문에 알겠지. 의식 왜 그렇게 빨갱이라고 하는지 의미를 모를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죠. 그냥 프레임에 쌓여 있는 특정 족벌 언론들에서 나오는 그쵸. 그런 행태의 이야기들을 역사 의식이 이제 변화된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세뇌. 제가 볼 땐 세뇌 현상인 것 같아요. 교육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쵸. 일단 노동으로 다시 넘어오시죠. 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이 예.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 체험을 하게 해야죠. 현장 체험?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꾸 노동자는데 건물에 한 번 정도는 매달리게 해주고요. 유리창 한번 닦아봐야죠. 과거 그래도 한 30년 전에는 그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최소한 뭐 추정력 식품과 같이 현장까지도 같이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맞아. 목숨 걸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진짜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진짜 정치인이잖아요. 맨날 뭐 그 투표 때만 나와서 국어라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네. 늘 그 정치자의 그 기본 자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장고 얘기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그 자들이 무슨 벽돌이라도 들어보고 나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좀 답이라도 나오잖아요. 계승되어진 자기의 부의 계속 창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에서 나온 그 노동법이라는 게 과연 법일까요? 뭐 되게 재밌는 건 지금 말씀하시니까 순간 스쳐서 생각나는 네. 게 뭐냐면 부의 계승은 되는데 노동의 계승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노총 그거 막 그 죄인 취급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구라라고 하는 거죠. 허울만 좋게 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자들은 그래서 처음에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체험을 하게 하자. 정치인이 하다못해 체험을 계속 시켜야 노동이 뭔지를 알죠. 노동 자체를. 예. 옛날에는 그 버라이어티나 이런 데에서도 체험하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무슨 체험 삶의 현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최소한 사람 사는 세상처럼 하려고 하는 방송 안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고, 여의도 안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게 지금은 거의 동창회 수준이지만 그 당시 그래도 분포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노동자도 있었고 사회운동가도 있었고 뭐 성평등에 관한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동창회 레벨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변호사들 모아서 뭐 거기서 정치를 하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노동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실질적인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간호사는 간호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그 이재명 지금 현재 야당 대표는 네. 현장에서 자기가 이건 부당하다라고 느꼈고 뭐 다쳤기 때문도 있지만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조금은 네. 처음은 개인적인 거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크게는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얻은 혜택을 나와 같은 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분은 그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나마 조금은 이어가려고 하는 정책적인 계속 그렇죠.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조금이나마 그래도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정규직화를 좀 그나마 법 제도화는 네, 조금씩 네. 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정권이 바뀔 때 이게 또 사라져가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일종의 양보라는 걸 했어요. 네. 공무원들 뭐 연수 지나가면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계속 급여가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한 직장에서 청소라는 노동을 하면서 10년 넘게 청소도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그 안에서 진짜로. 10년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정규직화하면서 그분들도 양보를 했잖아요. 급여가 삭감이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까지 타협점을 찾아서 나아갔는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다시 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가장 큰 폐해가 그런 거죠. 건설이 하청이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트 가면 캐셔 다 아웃소싱이에요. 네. 그렇죠? 청소 다 아웃소싱이에요. 하청이에요. 맞아요. 경비 하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는 과연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 정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 건가요? 안 계시지 않을까요? 네. 거기까지도 또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중간에 그 해당 마트에 관계된 유니폼과 조끼를 입고 있지만 또 순회하시는 또 순회 사원들도 계세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또 공직원이에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또 하청인 파견직 직원인데 그분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또 마트로 가요. 근데 마트 가서는 또 다른 명함은 삼성이라고 적혀 있지만 당신은 정말 사대보험을 어디서 끝냐고 얘기하면 또 다른 곳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이제 제보로도 가끔 메일 보면은 그런 제보들이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이런 계약적인 부분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을 주로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중적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부자 감세와도 같은 것들이에요. 기독교를 주창하는 수많은 대기업들 중에서 대부분 아웃소싱을 써요. 본사에서 청소를 하면 최소한 기독교를 주창했으면 네. 거기서 근속 연수가 뭐 10년, 20년 되는 분들을 네. 본인의 회사에 정직원을 하던가, 뭐 주창을 많이 하잖아요. 뭐 가족과 같은 기업. 맞아요. 그랬으면 모든 직원이 4대 보험이 그래야 회장이나 그 경영자에 대한 마인드가 틀리고 청소 하나도 느낌이 틀린 거잖아요. 소비자를 위한 뭐 서비스나 이런 게 개선될 수가 있을까? 힘들어요. 그건 좀 가서 최저임금 받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뭐 인상이 되고 그럼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같이 앉아 있을 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곳은 500, 이곳은 200, 이 차이죠. 여기서 이제 마주하는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슬프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기업 자체에서도 그러니까요. 사기업은 지네 돈 벌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쵸, 그쵸. 공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노동의 이중적 구조만큼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책임의 표잖아요. 네. 아니 내가 볼 때는 다 우체부인데 누군가는 우체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더 많은 배송을 해야 되고 급여는 내가 작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생겨난 택배 기사분들. 쿠팡이 그중에서 쿠팡이 제일 몰직각한 경영이죠. 총알 배송. 그게 사람을 위한 문구일까요? 근데 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좋아진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개선된 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택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이 마케팅 그거는 매우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험을 해야 된다고. 일주일이라도. 근데 이중구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건 어떤 건가요? 동일 노동을 했지만 동일 임금을 주지 않아요. 똑같은 곳이지만 예를 들어서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시던트 기자가 들어오는데 국가에서 보조하는 100만 원을 가지고 순환 쪽으로 돌려요. 그러고 나서 정부의 보조가 끝나면 그 사람을 이제 배제시켜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선발된 사람은 이제 정식 기자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구조와 비슷한 건데 가장 심각한 게 우리 다음 소위가 네. 보여지는 그 구조적인 게 노멀하게 겉을 많이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저씨란 드라마를 보면 네. 아이유가 하고 있는 게 이중 구조 중에 하나예요. 계약직. 그렇죠. 사랑이라고 말해요. 거기도. 네네네. 그러면서 항상 본사에서는 얘기를 해요.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는 그 유혹을 통해서 작은 돈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무슨 일을 해요? 마케터 일까지 같이 하죠. 영업일도 하죠.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구조가 전혀 틀린 거죠. 같은 일을 하지만. 그렇다면 이 제도적 정치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미 순환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게 이제 공기업만에서도 정규직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일차적으로 무너지니까 사기업 자체에서는 당연시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아웃소싱을 주는 것은 단계가 넘어갈 때부터 마진이라는 게 붙잖아요. 네. 유통구조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소비자로 가면 마진 구조가 단일해지고 좋잖아요. 네. 아웃소싱을 주면 중간에 그 회사에서 마진이 남아야 되잖아요. 네. 10에서 15%. 여기서는 급여를 준다고 그래요. 정규직한테 뭐 480을 주면 이분한테는 주는 게 뭐 230이다. 그러면 그 비정규직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아웃소싱 기업에서는 또 거기서 마진을 빼야 되잖아요. 20%를, 25%를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인 노동자가 가져가는 건 이제 189만 원 정도인 거예요. 보안요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앞에서 서 있는 친구들. 네, 네. 예.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구조 안에서 거대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트를 갖고 있거나 백화점을 갖거나 호텔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호텔 안에서도 그 설거지하고 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아웃소싱이에요. 정규직 아니에요. 고되게 6시간 동안 계속 설거지하고 저녁 내 행사잖아요. 식당이 풀로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네. 자, 그 중에서 한 명이 어떠한 다쳤어요. 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죠? 아웃소싱이 지잖아요. 하지만 아웃소싱은 청산을 시켜요. 회사를. 회사를 또 새로 만들면 되거든요. 자,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는 입찰이란 걸 줘요. 네네. 그러면 7개, 8군데에서 이제 들어오겠죠? 네. 하청이 들어갈 때는 중간에 마진폭이 생기면서 그 마진폭들이 누군가에게 가고 있어요. 오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하청은 도산을 하면 되고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스스로 다시 또 살아가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원청에서는 다시 또 다른 업체를 바꾸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조 안에서 업체는 바뀐 적 없어요. 법인 이름만 바뀔 뿐인 거고요. 이게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런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때문에 단발적으로 2년, 3년 하고 나서 회사 청산하면서 내 세금들에 대해서
그 세금을 이자들은 또 버는 거고 네. 그래서 노동환경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쳤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회사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원청에서 현대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삼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자들이 계약한 것은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노동자가 계약한 것은 원청의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빠져나가고 기업 지배 구조를 새롭게 만들고 그 안에서 최고의 마진을 지금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네. 창의성과 어떠한 그 특별함을 가지고 회사의 매출과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노동력 착취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 구조가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그 예.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중요성을 네네. 좀 다뤄볼 건데 요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처럼 노회찬 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현장에 계셨던 분이 네. 정치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노동자를 위한 정치인들이 현대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일단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현재.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그 소방 대원 하시다가 되신 분 네. 있죠. 그분은 이제 소방 대원들도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다 노동자예요. 노동이죠. 예. 그분들이 그분들을 대변해서 그분들의 최소한 자기만의 복지가 돼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 계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은 계셔야 정치라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분들과 계속 생활하고 그분들의 노고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있거나 아는 네. 당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뭐 노동진보당이랑 뭐 이런 게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노동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이 사람들의 고뇌가 무엇인지, 캐셔의 고뇌가 무엇인지,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의 고뇌가 무엇인지, 대우해양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중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이 있는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정책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네네. 뭐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를 통해서 뭐 네.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까 싶긴 네네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 국회의원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정책은 이렇게 정책을 만들면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노회찬 그분이 만든 법안들이 되게 많아요. 단지 올라가면 다 못 앞에서는 다 오케이 하고 뒤에 가서는 이분들이 반대를 많이 던지잖아요. 네. 오직하면 버스를 타고 이거를 영상화하고 사회 현상까지 만들어 갔잖아요. 네. 이분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를 들어 엑스파일을 공개했을 때 이분이 감옥을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제가 그 이제 노동자의 꿈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좀 준비하고 또 네. 찾아보다 보니까 네. 그 이분처럼 네. 유명한 말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국회까지 오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네. 노동자가 국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국회에 오는 데까지는 50년이 걸렸다. 뭐 이런 유명한 말도 있고 노회찬 어록 중에 또 그것도 좀 빨리 오신 거죠. 이분이 워낙에 매력력이 강하시고 정치적 철학과 이념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온 거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분의 뒤를 잇는 정당을 보면 알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그때는 진보 정의당이었죠. 네네. 진보 그때 정의당. 정치적인 거를 협력하고 가치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대로 정치 바닥으로 이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 했잖아요. 그때 갇혀서 싸워 나간다는 게
그 노동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양극화거든요. 경제적 양극화가 지금 현재 되게 심화되고 있죠. 그 정치인들이 그걸 조장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들이 일단 건설사와 커넥션을 일단 없애야죠. 겉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지만 이게 너무 심각하죠. 그게 없어지면 그 청문회 현장에서 보면 거대한 건설사들이 나왔을 때 노동자의 편을 드는 정치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노동자의 편을 들지 않으면 후원이거나 정치적인 무슨 뭐 커뮤니티거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대부분 그 언론 매체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와도 유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여기까지 심각하게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구나. 정치인이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이제 도둑놈으로 보시면 돼요.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이 보이는 거고요.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걸린다면서요. 네, 완벽하게 걸리죠. 하지만 이제 대법까지 가면 이 공공성 때문에 우리가 탈피할 5년만 좀 참으면 되고요. 이 그자들이 항상 쇼를 하기 때문에 정치는 일종의 쇼잖아요. 네. 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자와 같이 고뇌하고 노동자와 같이 동참했던 정치인이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구조적 가장 큰 결함이죠. 그게 여의도 바닥이 가장 심각한 사태고. 맞습니다. 그자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장 우대받는 것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위주로,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계급이 또 나누잖아요. 일반 검사와 특별한 검사, 일반 판사와 특별한 판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일반 국회의원과 특별한 국회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이라고 치부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제 노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노동자가 1%의 사람들은 그 노동의 개념을 몰라요. 자신이 왕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노동자가 누구인 줄 알아요. 옆집 아주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은 교육비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교육비. 맞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99%는 알고 1%는 모를 수 있지만 내 옆집이 아니라 당장에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남의 일 보듯이 얘기를 하고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정치인이 가장 앞에서 노무현이 손을 들고 외쳤듯이, 그렇잖아요. 노회찬이 손을 들고 외쳤듯이 그런 외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죠. 여기서 없다는 건 100%가 아니고 최소한 30%가 외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최소한 30%가 외쳐서 지금 잘 버티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그 구조적인 그런 그 시스템은 정말 배워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무언가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있다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먹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불평등은 어떻게 개선돼야 될까요? 뭐 엄청난 이거는 뭐 매번 드러나는 얘기긴 한데 1차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뭐 외치지 말고요. 일단 살아가게 정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걸 만들어줘야죠. 뭐 최저임금으로 10,000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저임금 시간당 10만 원씩 하세요. 그러면 다 정기직으로 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라는 거는.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자기들은 알고 있고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법안 발의라든가 통과할 수 있는 일이 그거를 많잖아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게요. 입법쟁이들은 입법을 하면 돼요. 4년 동안 열심히 입법하면 돼요. 4년 동안 한 사람이 10개씩만 하면 몇 개예요? 기본이 600개가 입법이 되잖아요. 뭐 최저임금 시간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하시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안 하는 건 뭐예요?
10,000원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10만 원을 하겠어요. 최소한의 미래를 볼 수 있고 꿈을 볼 수 있는 입법을 만들라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도기적 시간이에요. 맞아요. 연습. 예, 그 시간 안에서 자기를 업시키고 스킬을 배워 나갈 때 하루 종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거 살아남으려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면 안 돼. 그건 복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맞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복지라는 게 대학생들이 나가서 파트타임 잡을 하는데 1시간 일하고 10만 원 하면 나머지 시간들을 뭐 하겠어요? 공부를 하든가 이 사회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내가 대기업인데 일을 시켜요. 파트타임 잡을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라는 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파트타임 잡으로 10만 원 정도씩 주는 기업이면 정말 우량 기업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다 정규직화해서 정규직화 한다고 뭐 그자들이 무슨 1,000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아야 뭐 한 210만 원 주잖아요. 맞습니다. 특정 뭐 대기업들은 시험 보기에 해서 자기네는 뭐 많이 주는 척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45전에 다 잘려요. 그게 시스템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투영되는 걸 읽어야 되는데 단지 그 명함 하나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초봉은 작지만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보다 더 힘들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법 제도 안에서 가장 시스템적인 게 입법쟁이들이 입법을 안 하고 있어요. 노동에 대한 거를. 왜? 자기 주머니가 날아가거든요. 후원금 안 들어와요. 그런 제도 올리면. 왜요? 이게 다 맞물려 있다 그러잖아요. 현상이라는 게. 아, 후원금 죄송합니다. 네네. 저는 그 후원금이 민주당 그래서 의원이 1,000원짜리 당원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썼구나. 그렇죠. 기업의 후원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치인 비슷한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 가족이 다 건설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수주를 얼마씩 받아요? 우리 뭐 흔하게 무슨 10억 이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뭐 2천억 수주를 받고. 맞습니다. 그게 맞네요. 현실적인 정치 현안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법안이 올라가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놓고 앞에서는 다시 또 투표 때만 되면 돼서 이제 노동자를 위한다는 허울전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바뀌어야 공공에 대한 공기업, 예를 들어 KT도 뭐 그 안에 있는 분들 다 정규직 해도 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정규직은 KT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자, KT 뭐 공채 입사 시험 볼 거면 거기 청소하는 분들도 시험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그자들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들과 똑같은 돈을 줄 뿐인 거잖아요. 단지 그 안에서 고용의 안정화라는 게 있어요. 대기업과 작은 기업. 고용의 안정화가 왜 오지 않으면 대기업이 아무 때나 이 작은 기업을 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작은 돈으로 입찰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건 다시 노동자로 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화 안에서 뭐 평생 공무원 해봐야 그 9급 정도 급여 주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분탕질하고 갈라치기해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이 정치 갈라치기가 가장 큰 문제고 그게 이제 일단 여의도에서 없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득권, 재벌이라는 체제 안에서도 돈을 남기기 위해서 네.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열과하던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하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청소원이 삼성의 정규직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나이키가 외주를 많이 줘요. 하다못해 베트남에도 외주를 주고 그러면 나이키 본사에서 베트남에 가서 노동 환경을 체크를 해요. 4대 보험 다 넣고 있는지.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서 가서 그거 확인하는 기업이 있나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을 다 상품화를 만든 거죠. 상품화 안에서 노동 환경이 그 안에서 이제 이중적 구조로 바뀌는 거죠. 상품화되어서 일을 하는 자와 이 안에서 자, 그 안에서 다시 또 분탕질을 누가 하고 있냐면 경영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가족이고
하나하고 맞아요.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의 일탈로 바꾸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죠. 그래서 입법쟁이들이 정상적으로 그들 스스로 국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아웃소싱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고용의 안정화가 돼야 공기업으로 전이가 되고 공기업에서 전이가 되어야만 일반 사기업에서도 최소한 계약된 사람들을 함부로 구하거나 자르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 다음 소위가 사라지는 거죠. 다음 소위와 똑같은 게 지금 건설 노동 현장에서 나타난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사실은 다음 소위 같은 일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영화는 좀 늦게 나와서 이슈가 됐지만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작은 데모도 작은 집회를 열어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작은 집회를 엄청난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부풀린다는 느낌을 사실 제가 받거든요. 그냥 만나서 얘기해보고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해보면 되는데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실 정치권에서 누가 잘 싸우나 싸워서 이기는 편 우린 편이 국민들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고 나라는 이런 해결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해결점을 도출해낼 건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걸로 발전해 나가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게 국민들 아닌가요? 그런데 현 정권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걸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수준이 안 돼요. 그냥 담당자라고 칭하는 자들의 그 업무의 형태와 그 직무 능력이 일반 대중의 수준보다 더 낮아요. 그런 것 왜 같아요. 대중의 수준과 그래도 비슷하면 상호 협의와 토론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대선 전에 토론할 때 특정 후보는 토론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똑같은 게 어떠냐면 협상이라는 걸 할 때 뭐 우리는 그때 알아봤어야 되네.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나갔을 때 뭐 주민과 대담을 할 때 주민과 직접 소통을 하잖아요. 왜? 그 안에 가치와 철학이 있고 행정 절차에 대한 미래성을 가지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학습되지 않은 자가 나가서 일반인보다 뒤처지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일파만파가 정말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절이라는 걸 해요. 무지한 자가 업무를 하고 행정을 할 때 그때는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방안점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나올 때 계속 과학 방역 얘기하잖아요. 과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쵸. 네. 자, 국토부나 뭐 이런 곳에서도 저번에 전세 얘기 나올 때도 얘기했잖아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나는 아이폰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거를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사진 몇 컷 찍는 거, 외교 나갔을 때 사진 몇 컷 찍는 것, 외교 나갔을 때 미국과의 그 형평성이거나 뭐 동지애가 있었으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살려야만 노동자가 또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노동자는 더 죽고 대기업들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자를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다 같이 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지방에서 자동차 노조도 또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는. 그때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때가 현대 기아였는지 뭐 기아 자동차였던 거 아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때 임금을 인상을 해줬어요. 임금을 인상해줬더니 노동력의 효과가 어떻게 나냐면 그 자동차 노동자들이 자기가 만든 차를 본인이 사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더 증대되면서 순환되면서 그 기업 가치도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경영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뭐 노동자 뭐 쟁의가 어쩌고 뭐 이상한 또 헛소리를 해요. 이게 경제 분석에서 나온 것들은 노동자의 존중이 올라갔을 때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매출도 항상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자들이 와요. 그런 특정한 자들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본가들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악의 탈을 쓴 자본가들은 와서 그 양의 탈을 썼겠죠. 예. 아니요. 악의 탈을 썼는데 더 악해요. 아, 그냥 겉도 악인데 속은 그 완전 인간이 악이죠. 아닌 자들이에요. 와서 노동자를 우회한다고 악수하고 다음 날부터 쪼개서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들에게는 뭐 기업에 대한 가치는 중요치 않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일단 들어가면 일단 사람부터 정리해고를 하면서 네. 이득을 취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만 결코 법원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들지 않는 현장. 저번에 같이 또 얘기했잖아요. 버스 기사 1,000원 때문에 3년. 네, 800원. 네네.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은 집행유예. 맞습니다. 그게 누구? 계급이죠. 그분들은 노동자가 아닌 거죠. 어쨌든 이게 좀 노동자 얘기라서 네네. 뭐 들으시는 분들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요즘 일어나는 일이고 얼마 전에 또 분신도 있고 해서 조금 들어볼 만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네. 그 꿈꾸는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도 하셨잖아요. 이 지금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게 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고 오히려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더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일요일에는 네.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분이 오시잖아요. 정신병자죠.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이슈들이 마지막 일요일까지도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더 우리 이제 박 기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이렇게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하셨던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입법을 계속 발의하는 거. 그렇죠. 입법을 당연히 아니 그 자들이 책무는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입법해야 될 자들이 입법은 안 하고 해외로 놀러 다니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입법을 하죠. 예. 입법. 예. 그리고 그걸 구라라고 구라고요. 그리고 겁이 너무 많아요. 그건 그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노동쟁의가 일어나면 그거에 관계된 위원들은 그곳에 참여하고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걸 여의도로 다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자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고작 한다는 게 돈 봉투나 받고 앉아 있고 말도 안 되는 검사 무서우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그렇죠. 근데 왜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고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세월호 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MBC든 뭐든 뭐 다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다 나가라 그랬어요. 기자들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다 나가라고 했어요. 왜? 입만 열면 다 구라라 이것들도. 자, 그때 정치인들이 나중에 참여했어요. 이런 비겁한 정치인들 처음 봤어요. 다 나중에 왔어요. 다 시민들이 했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노동자들도 시민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하다못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그곳에 반드시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정치 참여를 지금 시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쟁의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검찰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와서 지금 막고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이런 사람들은 가장 앞에서 그 18원 검사의 칼날 앞에 가장 앞에 서 있어 주거든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나를 뽑아준 그 자들 앞에서 같이 서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무슨 노동인권 변호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좀 더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참여하기 전에 오죽 답답하면 분신이라는 걸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의도가 들어주지 않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매스미디어에서 받아주질 않고 받아주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민중의 소리 하나 나오고 뭐 몇 개나 나와요. 아니면 아침에 뭐 잠깐 겸손해서 잠깐 나오고. 그렇죠. 지금 거대한 자들이 그들의 지분 구조가 다 건설이기 때문에 이자들은 하지 않고 하는 척 가끔은 하겠죠. 정치 참여를 계속 하고 있지만
막히고 있어요. 이걸 뚫어줘야 된다고요. 뚫어주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칭하는 자들, 그 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위원들이 그거 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네네. 뭐 받아주는 언론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90%의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 때가 이제 60몇 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정권을 할 땐 40몇 위도 정말 창피한 건데 40몇 위 때 그때 정말로 많은 멀쩡한 사람들이 그 압색을 당한 거고요. 자, 근데 이제 한 47위 가면 아마 내년쯤이면 행복하게 다시 한 67위 정도 갈 것 같아요. 지금 90% 기울어진 현 상황에서는 억울함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쯤 돼서 60몇 위로 더 떨어진다? 순위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순위는 당연히 못하면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국민들이 더 많은 억울함과 고통 이게 언론 순위가 낮아짐과 같이 이렇게 반비례해서 커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분신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정말 억울한 거거든요.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야기할 것들을 또 포털의 가장 심각성이 그거거든요. 내가 소리 내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그나마 이제 유튜브가 좀 그나마 있어서 유튜브 안에서 뭐 좀 정상적인 것들을 찾아서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좀 이게 스피커가 되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도 또 여기서도 또 두려움이 있어요. 사회적 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민중운동이나 이런 게 할 때도 기자들이 갔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진짜로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디에서 오셨냐 네네. 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괜히 그냥 안 가요. 안 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좀 갖는 게 좋아요. 열린 마음이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왔을 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나쁘진 않아요. 한두 명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와줘야 격탕양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기자들도 순화가 되는 거고 네, 네. 온 사람들도 한 번 더 올 수가 있고 이런 게 참여의 일종의 하나의 단계인 것 같아요. 정치인은 안 와요. 하지만 기다렸더니 나중에는 오잖아요. 왜? 어차피 또 국회의원 해먹으려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기다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려달라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말이 투쟁이지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월급은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걸 자꾸 왜곡시키는 게 이제 권력이고 그래서 정치 위정자들은 그 권력과 어떻게든 좀 자기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러지만 하고 있고 예. 변함이 없을 거라고 5년 생각합니다. 5년 동안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목숨을 거는데 5년짜리 뭐 목숨 걸고 한 번은 노동자 편을 들어야죠. 저는 예. 우리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거를 조금 내려놓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제발 양심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심만 있어도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일단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양심이 없다고 일단 가야죠. 일단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너무나 탄압을 받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음지로 몰려서 맞아. 하여튼 네. 일단은 정치 참여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동자를 대변했던 그 사람에 대한 표를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노회찬을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을 기억하고요. 6411을 이해하고요. 안기부 엑스파일을 알고 있고요. 그가 좌담에 나와서 늘 노동자들을 대변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자에게도 어떠한 누군가가 표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정치 참여라는 것은 다시 누가 우리를 기린다고 얘기하면 하다못해 여의도 바닥에 있는 자들이 최소한 그와 닮으려고는 노력을 하고 그와 비슷한 행동으로서 참여하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참 좋은 정치인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그들이 스피커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정치 참여라는 것은 어떤 노동자를 대변하는 자들에게 노동자들이 힘을 실어준다는 건 뭐예요? 뭐 구독, 좋아요만 해줘도 충분해요. 맞아요. 뭐 그분들에게 뭐 1,000원 안 넣어줘도 돼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모여서 따뜻한 문자 메시지 보내주면 그분들이 힘을 받고 그렇죠. 노동자들을 위한 대변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노동자를 위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면 돼요. 그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완벽한 정치 참여고요. 우리가 만든 국회의원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죠. 그래야만이 이슈라는 게 되고 매스미디어에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바라본 바로 옆에 있는 의원, 옆방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부러움을 갖기 시작하고 또 같이 또 참여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움직일 때 노동자들의 가치가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면 그건 노동자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끝끝내 뭐 누구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노동자에게 정말 필요한 노회찬을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지금 현 시대에 노회찬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한 5명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5명만 해줘도 충분히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노동자의 꿈인 거죠. 노회찬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야죠, 우리가. 그게 노동자의 꿈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열은 봤는데 저도 좀 무서워가지고 좀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요. 앞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또 저는 그렇거든요. 정치 보고 싶지 않고 그런데 안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네. 그게 현재 마음이에요. 아마 다른 국민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디어 리터러시 박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떤 한 기사를 보고 그렇대 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맞는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찾아서 귀찮아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 진실을 바로 보기만 한다면 내가 이 당을 밀고 이 당을 밀고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알면 누가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행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인 것 같고 그걸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또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힘내는 아자아자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가치가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사회적 환경이 지금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현실로 닥쳤는데 올 겨울부터 이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합법적인 청산과 도산이 계속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또 책임과 부담과 아픔은 또 노동자들이 다시 또 짊어지고 가야 될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적 상태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노회찬이 꾸었던 그 꿈들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가져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찾아서 그와 함께 소통하고 나아가고 우리에게 맞는 매스미디어, 우리에게 맞는 그 뉴스 채널이 어느 곳인지 찾고 그곳에 기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고 또 그곳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넣어주고 이게 같이 상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안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국민의 말과 언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유쾌하게 그런데 따뜻하게 서민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됐다. 그전에 정치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구나.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회찬은 낭만파예요.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